기울기변화 여기 두 개가 진짜 양이 엄청 많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거 절반만 할까? 지구기후변화 해서 나머지 인간활동과 기후변화 여기는 안 하고 앞에 부분만 할게. 그래서 저번에는 진도 나가느라 시간을 꽉 채워가지고 문제를 하나도 못 풀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문제 풀 수 있도록 좀 더 빨리 나가볼게. 한번 하기도 했고 하니까 여기 펴봅시다. 88쪽. 자, 여기 보면은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시작이죠. 여기 엄청 중요한 파트였어. 맨 첫 번째로 요 전향력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생기는 힘을 전향력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물체 오른쪽 방향. 저번 시간에서도 했었어. 남반구에서는 왼쪽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동하는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면은 실제로 이동 방향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꺾여서 이동하는 거지. 북반구에서. 그 다음에 또 에크만 수성 한번 읽어보자. 여기 에크만 수성. 해수 표면의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면은 원래는 그 바람이 부는 바람대로 해수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근데 전향력 때문에 표층 해수가 오른쪽으로 꺾이는 거야. 바람 방향이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꺾이는 이 현상을 에크만 수성이라고 하는데 꺾이는 것을 전향력의 작용 방향이라고 하고 이 실제로 해수가 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꺾이는 이런 현상을 에크만 수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영승과 측면 봅시다. 여기서도 보면은 오른쪽 90도, 왼쪽 90도로 꺾인다. 그래서 실제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되면은 해수의 이동 방향은 오른쪽 90도 이렇게 꺾인다는 거야. 바람은 이렇게 불지만 해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분다는 거. 이거 됐고요. 그러면 밑에 영승과 측면 보면은 용승은 심층의 차가운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 올라오는 요거 밑줄. 그 다음에 침강은 가라앉는 현상. 표층의 해수가 가라앉는 현상.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안 용승과 연안 침강 요거 예시를 볼 건데 연안 용승 여기 그림 밑에 한번 보면요. 실제로 북반구 항상 우리 북반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 남반구를 해보면 돼. 북반구에서 북풍이 계속 불 때 북풍이 분다는 거는 여기 앞에 써져 있는 게 여기서 온다는 거야. 북풍이 북쪽으로 가는 거 아니고 북쪽에서 오는 거. 이런 게 북풍이야. 북풍이 불면은 북반구니까 오른쪽으로 꺾이잖아. 그럼 이게 이동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여기야. 이거 보기엔 왼쪽 같지만 이동 방향이 오른쪽 이렇게 꺾여. 그럼 실제로 이쪽으로 꺾이니까 해수가 다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여기 수면이 높아지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수면이 낮아지니까 여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해수가 위쪽으로 올라와. 이런 현상을 용승이라고 하지. 그래서 북풍이 일어날 때 용승이 일어난다. 근데 대륙의 서해안에서.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실제로 해보면 알 수 있어. 마찬가지로 침강이 일어날 때는 언제냐면 남풍이 불 때. 남풍이 분다는 거는 이 남쪽에서 바람을 불어온다는 거야. 남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남쪽에서. 그러면 오른쪽으로 꺾이니까 실제로 해수는 이쪽으로 이동해. 근데 대륙이 막혀 있잖아. 대륙 때문에. 그럼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밑으로 이렇게 침강하게 돼. 침강. 남풍이 일어날 때 침강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머지도 다 해보면 돼. 남반구일 때도 어떻게 되는지, 북반구일 때도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이게 대륙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북풍이 분다고 치면은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꺾이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거지. 이동 방향의 왼쪽. 거꾸로. 그러면 여기서는 침강이 일어나는 거고 대륙의 서해안에서는 침강이 일어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남풍이 이렇게 불면은 이동 방향이 왼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니까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여기 수면이 낮아져가지고 다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나. 이거는 남반구일 때. 그래서 이렇게 북반구일 때, 남반구일 때, 또 서해안일 때다, 동해안일 때, 또 남풍일 때, 북풍일 때 이런 짝지어가지고 엄청 다양한 경우가 생기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고 내가 아까 한 것처럼 그냥 직접 그림 그려보면 돼.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뭐 동해안일 때, 서해안일 때, 북반구, 남반구, 뭐 남풍일 때, 북풍일 때 엄청 다양한 경우가 생기잖아. 근데 이런 거 외우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실제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한 용승이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적도 용승이라는 게 있어. 적도 용승. 자, 요거 한번 보면요. 우리 지금 요렇게 그리면 대기 대순환 했었잖아. 여기 0도, 여기 30도, 여기도 남반구 30도, 60도. 이런 식으로 그렸었지? 그럼 무역풍이 이렇게 불었었어. 이 방향도 대충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무역풍이었지? 0도에서 30도 지대에서 부는 바람 무역풍이었어. 내가 적도 부분만 볼 거니까 이 부분만 그려볼게.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에크만 수송 때문에 실제 무역풍 바람이 이렇게 불면 해수도 이렇게 갈 것 같지만 오른쪽으로 꺾여가지고 해수는 이 방향으로 이동해. 오른쪽으로 꺾이고 요 방향. 그리고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왼쪽으로 꺾이겠지? 그러니까 방향이 요렇게 왼쪽. 그럼 어때? 바람 방향은 다 적도로 가는데 에크만 수송 때문에 양쪽으로 발산해. 그래서 적도 부분에 수면이 확 낮아지는 거야. 여기서 수면이 낮아져. 수면이 낮아지면은 그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 아래에 있던 해수가 위로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나지? 그래서 적도에서 용승이 일어나는 거야. 적도 용승. 이거는 대기대순환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적도 부분에서 우역풍에 의해서 일어나는 용승.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무역풍의 그 단면을 나타낸 거야. 그래서 북반구는 뭐 북동 무역풍에 의해서 적도에서 북서쪽 바람, 북동 쪽에서 분다는 거야. 그리고 남반구는 뭐 남동 무역풍에 의해서 남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다 오른쪽 왼쪽으로 꺾여서 적도 부분이 비어가지고 다시 용승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용승은 딱 이렇게 두 가지, 연한 용승이랑 적도 용승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가끔씩 나오는데 실제 지역으로도 많이 나와요. 우리 아까 전에 북반구에서 서해안에 북풍이 불면은 용승이라고 했잖아. 이것도 내가 외우지 말라고 했지만 예시로 서해안에 북풍이 불면은 용승이었어. 그래서 북반구 중에서 아프리카 서해안, 캘리포니아 연안 여기 이렇게 다 대륙의 서쪽 요런 부분 여기가 주로 용승 지역입니다. 근데 항상 용승이 아니라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그때는 용승이야.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이 부분에서 용승이 일어나겠지. 아프리카 서해안에서도 북풍이 이렇게 불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여기서 용승이 일어나겠지. 북풍이 불 때만 용승이 일어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남반구에서도 여기 서해안 대륙의 서쪽 아프리카 서해안이랑 페루 연안 이렇게 있는데 이때는 남반구니까 남풍 계열이 불 때. 아프리카 서해안 페루 남풍이 불면 이렇게 부는 거니까 왼쪽으로 꺾여가지고 여기 용승하겠지. 남풍이 불면 이렇게 부는 거니까 왼쪽으로 꺾여서 여기 비니까 위 아래서 올라오겠지. 그래서 여기 정도는 안 보고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딱 봤을 때 용승 지역이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게 연안 용승이고 적도 용승은 그냥 적도니까 뭐 외울 거 없죠. 용승은 이렇게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주의의 부분 읽어보면은 해수의 용승과 침강은 대륙의 연안과 열대 해역뿐만 아니라 해수의 수렴과 발산이 일어나면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거 여기 밑줄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밑줄. 그럼 그 어느 곳이 어디냐면 여기 태풍의 저기압 부분과 고기압 부분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태풍 배웠었잖아. 태풍은 엄청 거대한 저기압이란 말이야. 그럼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그런 성질이 있어.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 보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 이런 느낌이지. 반시계로 저기압이니까. 근데 이런 바람이 불면은 이 바람이 해수 위에서 불면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소용돌이 치는 게 아니라
이 바람의 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해수가 이동한다. 그럼 어때? 그 가운데를 기준으로 발산하지. 그래서 아래에 있던 해수가 위로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고기압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도 똑같이 꺾이면 가운데로 모여가지고 침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특징, 저기압에서는 용승, 고기압에서는 침강. 여기 일어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다시피 대륙의 연안과 열대 해역뿐만 아니라 해수의 수렴과 발산이 일어나면 어디서든 용승과 침강은 일어납니다. 저기압은 항상 용승, 고기압은 침강.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외워도 내가 기본적으로 저기압은 반시계, 고기압은 시계 이런 걸 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화살표를 직접 해보면 돼. 직접 해보면 돼. 근데 또 이거 하나 주의해야 될 거. 내가 이거 할 때 항상 남반구도 말해주잖아.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반구는 다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남반구는 저기압에서 침강, 고기압에서 용승인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왜냐면 그냥 반대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근데 얘를 한번 보면은 남반구는 저기압에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잖아. 그치? 시계 방향 이렇게 해볼게. 요게 저기압에. 근데 남반구는 또 어때? 왼쪽으로 꺾이지. 그럼 이동 방향이 왼쪽. 왼쪽. 잠깐만. 이게 뭐지? 내가 반시계라고 그러네. 미안. 너 화살표를 잘못했다. 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오른쪽. 잘못했어. 시계 방향이니까 여기에 왼쪽으로 해버리면은 이렇게 꺾여. 그러면 저기압도 또 용승입니다. 그러니까 남반구에서는 반시계가 시계로 바뀌고 오른쪽이 왼쪽으로 바뀌니까 반대의 반대라서 또 똑같이 저기압도 용승입니다. 그 다음에 고기압도 반시계 방향이고 또 왼쪽으로 꺾이니까 걔도 침강인 거야. 그러니까 요거의 반대라서 저기압이 침강, 고기압이 용승 요게 아니고 또 반대니까 저기압은 어디서나 용승이고 남반구, 북반구 둘 다 고기압도 어디서나 침강이라는 거 그거 기억해줘야 돼. 그 다음에 그럼 용승과 침강의 영향 얘네가 일어나서 뭐가 좋은가 보면은 용승은 아래에 있던 해수가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지고 이 특징도 많이 나오거든 서술형으로. 산소가 풍부해지며 또 영양용류가 풍부한 심층의 해수가 표층에 공급되어 좋은 어장, 이게 제일 중요해.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읽어보면 심층의 해수에는 질산염이나 인산염 등 영양염류가 풍부하다. 항상 심층 해수에 영양염류가 많았잖아. 그래서 용승 해역에는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번성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해수면 부근의 대기가 냉각되어. 왜냐면 차가운 해수가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 항상 침강 아래에 있는 해수는 차갑단 말이야. 그럼 용승 지역은 좀 수온이 낮아. 다른 데에 비교해서 같은 위도에 비교해서 대기가 냉각되어 서늘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며 강수량이 적어. 항상 강수량은 구름이 생겨야지 많아지는 거거든? 그럼 어느 정도 수증기가 증발을 하려면 기온이 좀 높아야 돼. 수온이 좀 있어야 돼. 대기가 냉각되면 강수량이 적어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 구름이 잘 안 생깁니다. 생겨도 안개 정도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침강 영향은 표층의 용존산소가 항상 표층에는 산소가 많았잖아. 얘네가 침층으로 이동하면서 해양생활에 필요한 산소가 공급되고 또 따뜻한 해수가 모이므로 표층 수온이 상승하고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어진다. 일단 이거 보자. 이거 자주 나와. 비교적 표층 해수는 따뜻한 편이니까 심층으로 내려가면 따뜻한 해수가 모인다고 설명을 합니다. 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갖고 있는 극지역의 찬 해수가 침강하여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 결국 용승과 침강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없으면 안 되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하단 보면은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남풍 계열의 계절풍이 불어. 그럼 남풍이 불면은 이 화살표 해봐. 어떻게 분다는 거야? 남쪽에서 이렇게 분다는 거지. 여기서 동해안을 기준으로 봤으니까 동해안 쪽에 이렇게 화살표 해보면은 어때? 우리나라니까 북반구지. 그럼 오른쪽으로 꺾이는 거야. 이렇게 바로바로 해보면 돼. 아 그럼 여기서 용승이 일어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용승이 일어나면은 급격한 수온 하강으로 연한 난류성 어류 양식장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안개가 발생하기도 한대. 수온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이런 난류성 어류 양식장은 피해 입겠지. 또 수온 낮아졌으니까 구름 잘 안 생기고 안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중요한 거. 여기는 사실 뭐 어렵진 않고 요거 엘니뇨 라니냐 하려고 용승이랑 침강 배운 거거든? 자, 우리 이거는 요거 한번 봐볼까? 내가 준 프린트 중에 여기는 조금 그림이 좀 어려워가지고 좀 간단한 거. 프린트 요거 필기 노트거든? 170쪽? 아니 169쪽 여기 한번 볼까? 문제 프린트 말고 이게 또 그러면 헷갈려 있어가지고 이거는요? 자, 엘니뇨 라니냐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엘니뇨 라니냐는 우리 통합학 시간에 했었는데 기억 좀 나? 통합학 시간에 배웠었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보면은 태평양의 상태를 보는 거거든? 태평양의 상태를 보는 거니까 일단 보면은 이 0도에서 30도까지 무역풍이 불잖아. 무역풍은 이 하얀 색깔로 그린 이 화살표의 방향이란 말이야. 그래서 북반구든 남반구든 기본적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한 거거든. 항상 무역풍은 동에서 서쪽으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분단 말이야. 그럼 해수들은 다 서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게 지금 그냥 평상시의 태평양 상태거든. 그럼 해수들이 다 서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 동쪽에는 해수의 수면이 낮잖아. 그럼 아까 배운 것처럼 용승이 일어난단 말이야. 용승.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해수가 동쪽에 조금 더 많고 서쪽에 적은 거야. 서쪽에는 표층 해수가 다 이동을 하니까 비교적 따뜻한 해수가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 앞으로 따뜻한 해수를 혼합층이라고 생각할 거고, 이거 조금 더 문제 풀기 쉽게 내가 해주는 거거든. 차가운 해수는 수온약층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아까 용승이 일어나는 해역에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얕아진다라는 말이 있었거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차가운 해수가 위로 올라왔으니까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얕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별거 없는데 읽어보면은 무역풍이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를 서태평양으로 운반한다. 표층 해수가 비교적 따뜻하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일어나고 용승이 일어나면 뭐 좋은 어장이다. 이게 그냥 평상시 태평양의 상태고, 그래서 수온, 해수면 높이, 혼합층의 두께. 내가 아까 혼합층의 두께는 이 혼합층은 따뜻한 층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 따뜻. 이거는 전부 다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커. 수온도 여기가 커. 해수면 높이도 여기가 커. 왜냐면 무역풍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아무리 용승이 일어나서 이 높이를 맞춰주더라도 기본적으로 서태평양이 수면이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층 두께도 따뜻한 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더 높지.
요게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때 기본적인 태평양 상태야. 이걸 기억한 상태로 엘니뇨 라니냐를 봅시다. 자, 그럼 엘니뇨는 뭐냐? 엘니뇨는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무역풍이 약화됐을 때. 이렇게. 아까 그림이랑 비교해봤을 때 어때? 이 높이가 차이가 훨씬 덜하지. 아까는 서태평양이 조금 더 경사가 좀 급했어. 근데 좀 완만해졌어. 왜 그러냐면 무역풍이 약화됐으니까 해수가 동에서 서로 덜 이동한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덜 이동하니까 높이 차이가 좀 줄어들어서 용승도 약화되겠지? 원래 용승이 좀 강하게 일어났잖아. 근데 일어나긴 일어나. 왜냐면 바람이 불긴 부니까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여기가 수면이 높아져서 이걸 채워주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나게 하는데 평상시 태평양보다 조금 덜 일어나는 거지. 그럼 용승이 일어나면 수온이 낮아지잖아? 근데 덜 일어나니까 수온도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거야. 근데 어쨌든 일어나니까 낮은 건 맞아. 근데 평상시보다는 좀 덜 낮다. 그래서 이 정의 자체가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게 6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엘니뇨 현상이라고 한대. 그런데요, 평상시보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읽어보면은 동쪽의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운반되기 어려운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해수는 경사에 따라서 해수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경사가 완만해지니까 원래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게 있대. 평상시보다 완만하니까. 그 다음에 또 동태평양의 용승이 약화돼. 그럼 항상 평상시에 용승이 일어나잖아. 그럼 항상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할 거란 말이야. 낮은 온도를. 그럼 계속 물고기가 좀 한류성 물고기가 여기서 살 거란 말이야. 근데 용승이 약화됐으니까 좀 어장이 황폐화되겠지. 원래 살던 애들이 못 사니까. 이런 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수온, 해수면 높이, 혼합층 두께. 요거.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거거든. 동태평양이랑 서태평양이랑 맨날 비교해. 근데 엘니뇨 상태에서도 서태평양이 더 커. 수온도 당연히 더 크겠지. 무역풍이 약화돼도 일어나긴 하니까. 해수면 높이도 약화돼도 이동을 하긴 하잖아, 이쪽으로. 그러니까 더 높겠지? 두께도 따뜻한 층을 말하는 거라 했으니까 미세하지만 여기가 더 어쨌든 두꺼워. 그래서 전부 다 서태평양이 큰 건 똑같지만 평상시보다 얘네 둘의 차이가 더 작아진다. 이게 중요한 거야. 차이가 작아지. 어쨌든 서태평양이 다 큽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서태평양이 따뜻한 해수층은 얇아지고요. 근데 어쨌든 따뜻한 해수층은 똑같이 있고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층은 두꺼워집니다. 왜냐면 약해지니까. 자, 그 다음에 라니냐 봅시다. 그러면 엘니뇨가 무역풍 약화하면 라니냐는 뭐겠어? 무역풍이 세지는 거지? 강화지? 그래서 그림만 봐도 완전 경사가 완전 급해. 그리고 따뜻한 해수가 너무 많고 차가운 해수도 많아. 보면은 무역풍이 강화되는 거고 그러면 더 서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거니까 경사가 급해지고 이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용승이 평상시보다 강화돼. 그럼 수온도 평상시보다 낮아져. 그래서 정의가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게 지속이 되면은 라니냐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동하니까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에 더 집중되고 그럼 용승도 더 강화되겠지. 이거 채워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수온, 해수면 높이, 혼합층 두께는 전부 다 서태평양이 높아요. 근데 평상시보다 차이가 훨씬 커진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서태평양은 해수층이 두꺼워지고 따뜻한 해수층이. 이걸 다른 말로 혼합층 두께라고 그냥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다음에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층은 얇아진다. 왜냐면 용승이 강화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엘니뇨 라니냐인데 이거 하기 전에 책 한번 볼까? 완자책? 그래서 내용 다 똑같아. 엘니뇨 라니냐 이 뜻 한 번씩 읽어보고 발생 원인이 제일 중요한 거야.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돼서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화돼서. 그래서 똑같은 그림이지만 조금 더 알기 쉽게 되어 있는 그림을 내가 한 건데 2번 발생 과정 보면은 평상시랑 엘니뇨랑 라니냐 이 세 개 시기를 전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림 자체를. 평상시는 뭔가 그냥 엘니뇨랑 라니냐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지 생각하기가 쉽거든. 근데 평상시는 거의 잘 안 나오고 용승이 그냥 적당하게 일어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엘니뇨는 거의 수면
수면이 완만해지고 라니냐는 해수면의 차이가 엄청 급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태평양이랑 서태평양의 각각 그 특징 같은 거 그냥 쭉 읽어보면 돼. 똑같아 내용은. 그래서 오른쪽 엘니뇨 시기, 라니냐 시기에 이 해수면을 한번 보면은 엘니뇨 시기에는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완만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지. 평상시는 서쪽이 조금 더 높지만 라니냐 시기에는 평상시보다는 서쪽이 훨씬 더 경사가 높은 거 확인할 수 있어. 이 점선이 평상시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밑에 이런 식으로 자료 해석하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밑에 보면은 엘니뇨랑 라니냐 시기 이런 게 안 나오고 너네가 직접 시기를 찾을 수 있어야 돼. 라니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용승이 강화됐다는 거거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 등수원선이 이 동태평양 쪽의 등수원선이 완전 위로 올라가 있는 거 보이지? 이게 수온이 낮은 애들이 위로 올라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보자마자 아, 나 그래프가 용승이 강화됐다는 거고 이게 라니냐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됐죠? 자, 그러면 방금 한 게 해수에서의 그런 특징을 얘기한 거고 이제 난방 진동이라는 걸 할 거야. 이거는 대기에서의 역할이거든. 엘니뇨랑 라니냐가 일어날 때 방금 한 건 해수의 역할, 지금 할 건 대기의 역할. 이게 뭐냐면 일단 또 평상시를 봐야 돼. 항상 평상시 기준으로 엘니뇨, 라니냐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게. 평상시에 보면은 무역풍이 일어나니까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하지. 그래서 여기서 따뜻한 해수가 생겨. 그러면 여기 수온이 높으니까 증발이 잘 되고 구름이 생겨. 그래서 여기 특징 보면 표층 수온이 높아지고 공기가 가열돼서 상승기로 생기고 저기압이 생겨서 비가 돼. 이거 너무 당연한 그런 순서잖아. 이렇게 비가 내리다가 구름이 천천히 이동해서 결국엔 여기 차가운 해수까지 오면은 다시 수온이 낮아져서 구름이 사라져.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소리야. 이런 게 워커 순환이라고 하거든. 열대태평양의 동서 방향의 대기 순환 이런 걸 워커 순환이라고 하는데 동태평양의 특징은 수온이 낮으니까 하강기로 생기고 고기압 생겨서 구름 없고 맑고 서늘한 기후래. 이게 아무 일 안 일어났을 때 그냥 평상시에 동태평양, 서태평양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 동태평양은 날씨가 좋은 편이고 서태평양은 비가 오는 편이야. 근데 엘니뇨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뀌냐? 자 보면은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약화되는 거니까 서쪽이 평상시보다 온도가 높진 않아. 그래도 온도가 높은데 구름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항상 평상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 원래는 따뜻한 편인데 그 따뜻한 거에 비해서 조금 온도가 낮아진 거잖아. 그럼 구름이 생기던 그런 수준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안 생기겠지. 여기서 구름이 안 생기고 여기 차가운 곳에서는 평상시보다는 온도가 높아진 거란 말이야. 용생이 생겨서 차가운 애들이 올라오긴 하지만 원래 더 차가웠어야 돼. 근데 조금 따뜻해졌기 때문에 이 동태평양에서 구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 생기지만 이 가운데에서 구름이 생긴다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거든.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 얘는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가뭄이 생기는 거고 얘는 비가 원래 안 왔는데 오는 거니까 홍수가 생겨. 원래 이 정도 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더 써주면 워커 순환이 약화됐다고 표현하기도 해. 워커 순환이 지금 보면은 저 순환이 완전히 끊겼지.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강수량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순환이 끊겨 가운데에서. 그래서 엘니뇨 때는 워커 순환이 약화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라니냐는 그럼 예상하기 쉽지. 어때? 서태평양으로 더 많이 이동했으니까 여기서 기온이 훨씬 높아지겠지. 그럼 저기압이 더 잘 생기고 구름도 더 잘 생기고 비도 더 많이 내려.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비가 내리긴 하지만 평상시보다 훨씬 많이 내리잖아. 그럼 홍수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얘는 원래 맑고 비가 안 오는 날씨는 했지만 동태평양에서는 근데 평상시보다 더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강수량이 더 많이 적어져서 가뭄이 생기는 거야. 물론 비가 잘 안 오고 맑은 날씨라고 했지만 동태평양이 아예 비가 한 번도 안 오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근데 라니냐 시기가 되면은 정말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는 소리야. 그래서 라니냐 때는 워커 순환이 강화된다라고 말하죠. 순환이 강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책 보면요. 책의 난방진동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까지만 한 번 더 하고 넘어가세요. 여기까지 할게. 자, 그래서 난방진동이라는 게 뭐냐면 엘니뇨, 라니냐가 계속 시소처럼 반복한다는 거야. 여기에 따라서 기압 변화 패턴을 말하는 건데 동서기압은 시소처럼 한쪽이 상승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하강한다. 서태평양에서 기압이 상승하면 동태평양에서는 하강하고 여기서 하강하면 여기서 상승한다. 이렇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난방진동이라고 합니다. 방금 이런 현상들을. 그래서 이런 난방진동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너무 범위가 많아져서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내신에서는 가끔씩 지역적으로 나오긴 했거든. 타히티 섬이 남태평양이 약간 대표하는 그런 섬이야. 그래서 이거 외워줘야 돼. 남태평양엔 타히티 섬이라고 하고 서태평양에는 다윈이라고 여기도 섬 이름이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 위치가 어딘지 안 알려줄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아, 다윈은 서태평양을 의미하는 거고 타히티 섬은 남태평양을 의미하는 거구나. 남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거의 동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서해 반대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러면 라니냐 생각해보면은 하나만 기억해보면은 나머지는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되거든. 항상 난방진동 지수는 타히티 섬의 기압이랑 다윈의 기압이랑 빼면 돼. 그러면 난방진동 지수가 나오는 건데 타히티 섬은 남태평양, 즉 동태평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라니냐에서는 서태평양에서 비가 엄청 내리니까 서에서 기압이 낮고 동에서 기압이 높은 편이야. 그러면 동남이라고 같이 쓸게. 그럼 여기서 여기 기압을 빼보면은 무조건 플러스 값이 나오거든? 그래서 난방진동 지수가 플러스면은 라니냐를 의미하는 거야. 반대로 마이너스면 엘니뇨를 의미하는 거지. 동에서 기압이 낮고, 그러니까 동쪽에서 비가 내리고 서쪽에서 비가 안 내리고 기압이 높고 그럼 빼면은 음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플러스면 라니냐, 마이너스면 엘니뇨. 그래서 이제 엘니뇨 난방진동이라고 이거 합친 거야. 대기와 해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합친 걸 의미하고요. 엘니뇨랑 라니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름 지은 거고요. 그다음 대기에서 일어나는 거는 난방진동이라고 한다 했죠. 이 말을 합쳐가지고 엘니뇨 난방진동이라고 하고 요걸 너무 기니까 엔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해양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대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야. 얘가 일어나니까 얘가 일어나고 얘가 일어나니까 얘가 일어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이번 파트의 이름이기도 하죠.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아서 생기는 하나의 현상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여기 파트 쭉 읽어보면 됩니다. 92쪽 펴보면은 워커순환 써져 있고 엘니뇨 시기랑 라니냐 시기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림도 나와 있지. 엘니뇨 때는 워커순환 끊겨가지고 가운데서 구름 생기고 라니냐 때는 서태평양에서 비 엄청 많이 내리고 그리고 왼쪽 암기에 요거 중요하죠. 엘니뇨 때는 서태평양에 강수량 감소하고 동태평양엔 홍수 일어나고 라니냐 때는 서태평양의 강수량 증가하고 동태평양의 강수량 감소하고. 요거 그냥 머릿속에 그림만 하나 있으면 바로바로 말할 수가 있어. 나도 항상 생각 한번 해보고 하거든. 그 다음에 엔소는 아까 말했다시피 엘니뇨와 라니냐는 해수의 표층 수온 변화 현상이고 엘니뇨, 라니냐 항상 해수랑 관련된 말이야. 난방진동은 대기랑 관련된 말이야. 이거 두 개 합친 걸 엔소라고 한다는 거야. 엘니뇨, 난방진동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므로 이를 합쳐서 엔소, 엘니뇨, 난방진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 보면은 엘니뇨랑 라니냐가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이지? 평상시 됐다가 엘니뇨 됐다가 라니냐 됐다가 이게 계속 반복한대. 2년에서 7년의 주기로 불규칙하게 반복한대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면요. 이런 식으로 자료 해석하는 게 나오는데 지금
표층 수원 편차를 나타낸 거지. 편차는 항상 지금 온도랑 평년 온도를 뺀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플러스면은 평상시보다 높다, 마이너스면 평상시보다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은 거고 얘는 평상시보다 낮은 거죠. 그럼 용승이 약화되고 강화된 거니까 이거 안 보였어도 그냥 바로 이름 지을 수 있어. 아 여기가 엘니뇨고 여기가 라니냐네 이렇게 지으면서 해석하면 돼. 그래서 뭐 가시기에는 어땠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올 거야. 밑에는 그냥 예시니까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94쪽 보면은 엄청 뭐가 많아. 그치? 그리고 내가 준 프린트에 174쪽 봐봐. 자 이거 진짜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 엄청 많지? 근데 이거 외우려고 하면은 또 힘들잖아. 방금 내가 설명한 것만 알고 있어도 사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중에 시험 전에 이렇게 엘린 라니냐 부분 손으로 가려보면서 어떤지 스스로 말할 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강박적으로 외우지 마. 그냥 내용만 머릿속에 있으면 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우리 문제를 그냥 풀어볼게 빨리. 프린트 내가 줬잖아. 문제 프린트 줬거든? 바꾸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몇 개만 풀게. 53쪽 보면요. 여기 번호마다 중요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 이런 것만 풀게. 2번, 5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만 풀고 쉬는 시간 가지자. 풀 시간 줄게요. 색이 뭐야? 아래가 파란색이고 위에가 빨간색. 근데 색깔 몰라도 되지 않나? 색깔 몰라도 할 수 있어. 안 익었어. 해봐.
자, 빨리 볼게요. 2번. 표층 해수가 이렇게 이평형으로 흐르는데 그럼 실제로 바람은 어떻게 불고 있냐? 항상 바람 부는 거에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꺾인다고 했잖아. 그러면 북방구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꺾여서 이 방향이 되려면 이렇게 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인 거. 그럼 서풍이 부는 거고 그 다음에 남방구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꺾였을 때 이 모양이라면 이렇게 부는 거야. 그래서 왼쪽으로 꺾였을 때 얘는 동풍. 답은 3번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5번. 용승 수온이랑 플랑크톤 농도를 모인 거래. 근데 수온은 여기 파란색이고 플랑크톤 농도는 빨간색이야. 그러면 뭐야? 수온이 낮다는 거네? 그러니까 용승이 일어났다는 거네 여기서. 심층 해수가 올라오면 플랑크톤 농도도 증가하니까. 남풍인지 한번 보자. 우리나라니까 북방구야. 남풍이 불면은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여기 비면서 용승이 일어나죠? 남풍 맞고. 그 다음에 해안은 이제 대륙 근처를 말하는 거고 먼 바다는 뭐 이쪽으로 해양 쪽으로 말하는 거거든. 해안에서 먼 바다로 이동했다 맞죠? 그다음에 수온이 높을수록 플랑크톤 농도 아니죠? 수온이 높으면 영양분이 많고 플랑크톤 먹이가 많으니까 거기서 많아요. 수온이 낮을 때 많죠. 그래서 틀렸고 3번. 그 다음에 8번. 자, 색깔은 안 보였었지만 보면은 수온 편차를 나타낸 거야. 근데 어디서?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 그럼 동태평양에서 수온 편차니까 그냥 평상시보다 낮았다 높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평상시보다 온도가 낮으면은 용생이 잘 일어나는 거니까 라니냐. 라니냐. 그 다음에 평상시보다 높으면 엘니뇨. 그래서 A가 엘니뇨, B가 라니냐. 1번 틀렸고 용승은 엘니뇨일 때보다 라니냐일 때 약하다? 완전 아니죠? 평균 풍속은 엘니뇨보다 라니냐일 때 약하다?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엘니뇨일 때 동태평양 해역에서 강수량은 평상시보다 증가한다. 이거 맞죠? 원래는 서태평양에서 많이 내리는데 엘니뇨일 때 반대가 되지. 그다음에 라니냐일 때는 서태평양 평균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진다? 이거 동태평양이잖아. 틀렸지. 4번. 그 다음에 9번. 요런 그림도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생긴 대로 이 등수선이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용승이 일어났다는 거야. 해수가 위로 올라온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나도 용승이 일어나지만 둘 다 일어나잖아. 엘니뇨든 라니냐든. 근데 가가 훨씬 더 경사가 급하지. 용승이 훨씬 강화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라니냐인 거지. 얘가 엘니뇨인 거지. 이렇게. 기억 틀렸고요. 동풍 계열의 바람은 가보다 나에서 강하다. 동풍 계열의 바람은 항상 무역풍을 말하는 거야. 무역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요렇게 부는 바람이잖아. 무역풍을 말하는 거고. 그럼 가보다 나에서 하나가 틀렸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이건 항상 라니냐에서 얕다고 했지. 그럼 반대로 엘니뇨에서는 깊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D가 맞죠. 3번. 그 다음에 자, 요 그림 보자마자 워커스는 약화된 거, 엘니뇨네 중간에 끊긴 거. 그러면 라니냐 발생했다 틀렸고 평상시보다 약한 거고 엘니뇨니까. 그 다음에 요커스는 약하게 나타난다. 이게 맞네. 난 B예요. B가 뭐야? 오른쪽. 동태평양. 동태평양에서 평상시보다 강한 걸 라니냐고. 서태평양에서는 평상시보다 약해지겠죠. 마지막.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편차니까 파란색이면은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은 거야. 어디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동태평양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동부터 남. 동태평양, 남태평양. 그럼 어쨌든 수온이 낮아졌다는 거는 용승이 강화됐다는 거고 라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동태평양에서는 강수량이 많아진다. 아니지. 서태평양에서 더 많아질 거고 수온 차가 평상시보다 커진다. 이거 맞지? 라니냐니까. 답은 4번.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여기 피곤하지 얘들아. 지금 빨리 해보자. 지구 기후 변화 여기는 앞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여기보다도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 그래서 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내용이 없었으니까 항상 여기가 킬러 파트로 나오긴 했거든. 근데 이제 우리 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렇게 어렵게 다뤄지진 않을 것 같아 이제는. 그래서 고등 기출도 이제 별로 안 풀어주고 있거든. 자 보면은요. 여기는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면 돼. 기후 면접 보면은 어떤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날씨의 종합적인 상태, 이거를 기후라고 하는데요. 그 기후 변화는 자연적 기후 변동의 범위를 벗어나서 더 이상 평균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평균 기후계의 변화, 이걸 기후 변화라고 하고, 기후 변화는 크게 자연적 요인이랑 인위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자연적 요인이랑 인위적 요인, 또 자연적 요인에서는 지구 외적 요인이랑 내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요 요인들이 뭔지 하나씩 따져보는 게 요 파트야. 그래서 왼쪽에 또 보면은 뭐 50년 동안 지구 기후 변화, 현황 보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최고치래 200만 년 동안. 해수면 상승도 3천만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고, 북극 얼음 면적도 1000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 빙하 후퇴 속도도 2000년 동안 전례 없이 빠르대. 그러니까 지금 제일 심각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연적 요인 먼저 볼 거야. 인위적 요인은 거의 막 한 줄밖에 없어. 자연적 요인이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외적 요인이 오늘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그래서 뭐 자연적 요인 중에 외적 요인 몇 개, 뭐 보기로 해서 고르는 거, 뭐 내적 요인 몇 개, 이렇게 고르는 것들이 있거든. 뭐가 뭔지만 알아두면 돼. 일단 외적 요인 뭐겠어? 말 그대로 지구 외적이니까 지구 바깥에서 일어나는 요인이라는 거야. 천문학적 원인 여기 밑줄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총 4가지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거 태양 흑점 개수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 3가지. 세차 운동, 이심률 변화, 그다음에 또 자전축이 기울기 이렇게 딱 3개인데 처음으로 할 세차 운동이 제일 어렵고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해. 그래서 요거 먼저 볼게요. 세차 운동.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요거 주기. 이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 외워줘야 돼. 세차 운동은 26,000년을 주기로 일어납니다. 요 말이 뭐냐면, 자 일단은 우리 지구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돼. 이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는 이런 공전궤도로 돌고 있어. 타원형 궤도야. 근데 완전히 태양이 이 타원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근일점이랑 원일점이라는 식으로 태양이랑 조금 더 가까운 점이 있고 태양이랑 먼 점이 있어. 태양이랑 먼 부분을 원일점이라고 하고 태양이랑 가까운 부분을 근일점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의 상태를 보면은 원일점에서 여름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이응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먼 곳에서 지금 우리나라 지구는 여름이고 가까운 근일점에서 겨울이야. 그러니까 우리 항상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 북반구를 기준으로. 그럼 남반구는 근일점에서 여름이고 원일점에서 겨울입니다. 겨울. 항상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하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 상태야. 항상 현재 상태를 외우고 있어야 돼. 현재 상태가 이렇게 됐으니까 다른 이런 궤도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변한 건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돼. 항상 현재는 근일점에서 겨울, 원일점에서 여름. 이게 현재 상태고. 그럼 세차 운동이 뭐냐? 세차 운동은 지구 자전축의 방향이 완전 정반대로 이렇게 바뀌는 걸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지구 자전축은 23.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 지금 현재 상태는 근일점에서 여기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북반구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태양의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겨울인 거고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여름인 거야.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세차 운동은 이게 완전 반대로 바뀌는 거라고 했잖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자전축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거거든. 이 26,000년 주기로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러면 딱 13,000년일 때 딱 반대쪽을 가르쳐. 그래서 우리는 13,000년 후를 볼 거야. 13,000년마다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된대. 왜냐면 26,000년을 주기로 한 바퀴를 도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원래 원일점에서 여름이고 근일점에서 겨울이잖아. 근데
이 자전축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니까 이 태양 쪽으로 근일점에서 태양 쪽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야. 북반구가. 그래서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고 원일점에서 겨울이 된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세차 운동에서. 그래서 읽어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13,000년마다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계절이 반대가 된다. 원래 계절에서 반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세차 운동은 항상 시계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 시계 방향. 이것도 적어주세요. 그러면 옛날에도 그려줬었지만 위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그림 그려볼게. 여기 한번 여기 밑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동그라미 3개 그려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뭐냐면 이 자전축의 기울기 방향을 내가 이 지구 위에서 바라본 거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을 가르치고 있잖아. 이쪽을. 근데 세차운동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돈다고 했잖아. 그럼 13,000년 후에는 이 자전축의 방향이 어디냐면 이 완전히 반대 여기를 가르쳐. 가끔씩 그림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요렇게 가다가 한 바퀴 돌아서 요렇게. 그 다음에 다시 26,000년 후에는 한 바퀴를 다 돌았으니까 원상 복귀하는 거야. 원래 상태로. 그럼 사실 현재랑 13,000년 후, 26,000년 후 너무 쉬워. 그냥 원래 여기였으면 반대. 다시 원래 돌아오잖아. 어려운 게 뭐냐면 6,500년 후 이런 게 어려운 거거든. 19,500년 후. 그러니까 13,000년의 딱 절반을 말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생기겠어? 6,500년 후에는 여기였잖아. 여기로 가는데 이렇게 간 건지 이렇게 간 건지를 잘 확인해 줘야겠지. 세차 운동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니까 여기겠죠. 여기. 이런 거 문제집에 안 적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어. 네, 항상 학교 시험에서는 지역적으로 나오니까 여기고 19,500년 후에는 또 시계 방향으로 가서 여기겠죠. 이 빨간색으로 쓰는 것도 잘 기억해주면 둘이 잘 구분해야 돼. 6,500년이랑 19,500년. 그래서 문제 낼 때도 여름, 겨울이 아니라 봄, 가을로 많이 나와. 헷갈리지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밑에도 쭉 읽어보면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게 연교차거든? 항상 이 세차 운동이 일어났을 때 연교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자, 그럼 겨울에는 근일점이었잖아,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겨울에 근일점이었으니까 태양이랑 가까운 편이었어. 그러면 겨울치고 좀 따뜻한 편이야. 남반구에 비해서. 남반구는 여기서 겨울이잖아. 근데 태양과도 멀지. 그럼 되게 추워. 근데 우리나라가 겨울이 이제 원일점이 됐어. 그럼 더 추워지겠지? 더 추워져. 겨울에. 그 다음에 여름은 근일점으로 바뀌었어. 원래 원일점이었으니까 좀 덜 더웠는데 가까워졌잖아. 그러니까 더 더워져. 더 더워지. 그럼 어때? 연교차를 물어봤을 때 연교차는 가장 더운 날씨랑 가장 추운 날씨랑 비교를 하는 거잖아. 그 기온을. 근데 13,000년 후에는 여름에 더 더워지고 겨울에 더 추워져. 그럼 연교차는 커지는 거지. 그래서 연교차가 현재보다 커진다. 이게 중요한 거야. 언제 세차운동이 일어났을 때. 13,000년 후에는 지금 세차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연교차가 현재보다 커진다. 그 다음에 우리 북반구만 기준으로 하면 안 돼. 남반구도 외워줘야 돼. 북반구는 연교차가 커지는데 남반구는 지금 비교해보면 원래 가까운 데서 여름이고 먼 데서 겨울이야. 그럼 더울 때 엄청 덥고 추울 때 엄청 추워. 근데 위치가 바뀌었잖아. 우리나라 지금 위치로 바뀌었지. 근일점에서 겨울, 원일점에서 여름. 그럼 어때? 연교차가 작아지겠죠? 남반구는 연교차가 작아진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외울 거야. 세차운동에서는 13,000년을
이게 그나마 제일 어려운 거야. 아직 문제를 안 풀어서 뭐가 어려운지 모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목방구에서는 연교차 커지고 남방구에서는 작아진다. 지금 이거 하나 외웠어. 자 그 다음에 그럼 또 외부 요인이 또 뭐가 있는지 보면은 자전축 기울기 경사각이 변화한대. 자 아까 거랑 차이를 생각해보면 세차운동은 이 자전축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거야. 근데 이 자전축 기울기 경사각은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아까 세차운동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고 얘는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게 21.5도에서 24.5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자전축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하는데 얘는 주기가 어때? 41,000년. 이것도 맨날 나와. 얘는 22,000년, 그래서 13,000년일 때 딱 정반대에 있고 얘는 41,000년의 주기로 21.5도에서 24.5도 사이로 계속 기울기가 변한대. 근데 중요한 거, 자전축이 기울기가 커질수록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가 증가해요.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여기 밑줄 해주세요. 이거는 대충 그림만 그려봐도 알 수 있는데 한 자전축 기울기가 여기 정도라고 해볼게. 그리고 여기가 태양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태양빛이 오겠지? 그러면 이 정도, 한 이 정도의 경사로 태양빛을 받을 거야. 자전축 기울기가 저 정도면. 근데 자전축 경사가 계속 변하니까 얘보다 훨씬 더 경사가 급하다고 해볼게. 좀 극단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얘는 자전축 기울기가 얘보다 훨씬 더 급한 거지. 그러면 태양이 조금 더 90도 이렇게 받을 거야. 얘는 좀 더 비스듬하게 각이 작게 받겠지만 요 자전축 기울기가 경사가 좀 더 급해지면은 태양에서 완전 이렇게 직방으로 받게 되거든. 90도로. 그래서 얘가 남중고도 차이가 훨씬 증가하지. 남중고도가 높아지지. 이렇게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기온의 연교차는 커진다. 왜냐면 여름에 더 더워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름에는 남중고도가 증가하고 경사각이 커졌을 때 여름에 남중고도 증가하고 겨울에는 남중고도가 감소합니다. 왜냐면 얘는 덜 기울어져 있으니까 비교적 여름이랑 겨울에 전부 다 비스듬하게 가긴 잘 가. 근데 얘는 훨씬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 그럼 이 부분에 태양빛이 잘 안 가. 그래서 겨울에는 남중고도가 낮아지고 여름에는 남중고도가 높아져. 태양이 떠 있는 높이를 말하는 거야. 태양이 남중했을 때 높이가 경사각이 기울어져 있을 때가 훨씬 더 높게 측정이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엔 우리는 항상 연교차를 비교해야 되잖아. 여름에 남중고도가 높다는 거는 기온이 높다는 거고 겨울에 남중고도가 낮다는 거는 기온이 낮다는 거야. 그럼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훨씬 크니까 연교차도 증가하는 거죠. 연교차도 증가해. 근데 얘는 남반구나 북반구나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자전축 경사각 변화에 연교차 봐줄 건데 경사각이 커질수록 경사각이 커진다는 건 태양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야. 경사각이 커지면 남반구나 북반구나 둘 다 연교차 커진다. 그래서 아까 세차운동보다는 조금 더 단순해. 그냥 경사각이 커지면 연교차가 커진다. 남북반구도 나누지 않아. 그냥 한 번에 외우기 훨씬 쉽지.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기울어져 있으니까 손전등이 조금 비스듬하게 나를 비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는 완전 내 머리가 손전등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머리 위에서 바로 이렇게 비춘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경사각 변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없어서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바로 이렇게 그림이 나오거든.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자전축의 기울기가 뭐 여기였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차이가 커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막 0. 몇 도 차이도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땐 되게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위에 보면은 위에는 24.5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 밑에는 21.5도야. 지금 현재 상태는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거든. 이땐 커질 때, 이땐 작아질 때. 커질 때 보면은 태양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거니까 더 더워지잖아. 북반구를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도 더 오른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지면 태양에서 반대 방향으로 더 기울어지는 거니까 겨울에는 더 추워지겠지. 그래서 연교차가 커지는 거지. 마찬가지로 남반구도 왜 똑같냐면 겨울이잖아. 근데 태양 쪽으로 더 기울어지면 이 밑에 부분은 태양에서 멀어진단 말이야. 이쪽으로 가니까. 그럼 더 추워져. 여름도 마찬가지로 더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이 부분은 태양과 더 가까워지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여름에 더워져서 연교차 커지는 거야. 이렇게 작아지는 것도 똑같이 해보면 돼. 얘는 반대로 태양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연교차가 더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요거 외우시면 됩니다. 경사각 변화, 경사각이 커지면 남반구, 북반구 둘 다 연교차 커진다. 반대로 작아지면 작아진다.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지구 공전 궤도 20률 변화. 자, 20률이 뭔지는 여기 밑에 적혀 있거든. 오른쪽에 보면은 타원의 납작한 정도를 20률이라고 한대. 그럼 20률 숫자가 크면은 납작한 거고 숫자가 작으면은 원에 가깝다는 거지. 그래서 20률 하면서 2라고 표현을 하고 0에서 1 사이 값을 말한대. 그래서 0은 원이고 1에 가까우면은 완전 납작한 타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 지구가 태양 궤도를 도는 이 공전 궤도는 타원 궤도란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납작하게 생겼어. 근데 이 궤도도 어떤 주기에 따라서 맨날 변한대. 원이 됐다가 타원이 됐다가. 요거 주기는 뭐야? 시간. 요거 주기 전부 다 외워줘야 돼요. 41,000년, 26,000년. 세 개밖에 없어. 이거 계속하면 외워져.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공전 궤도 20년. 얘는 10만 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죽을 때까지 뭐 이거 바뀌는 걸 볼 일은 없어. 이거 세 가지 전부 다. 우리 고작 100년 사는데 뭐 이거 어떻게 보겠어. 그러니까 현재 상태만 외워두고 뭐 언젠간 어떻게 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10만 년의 주기로 가까운 궤도에서 납작한 타원 궤도로 변한대. 원에 가까운 궤도에서. 그러니까 동그라미였다가 납작해졌다가 동그라미였다가 이거를 10만 년 주기로 계속 변한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겠지. 지금 현재는 타원 궤도라고 생각을 해봐. 타원 궤도는 납작하니까 근일점은 더 태양과 가깝고 원일점은 태양과 더 멀어. 그치? 근데 원이 되면은 원은 중심을 기준으로 반지름이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원일점이랑 근일점 이런 개념이 좀 사라져. 그래서 원 모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근일점은 평상시보다 멀어져. 그리고 원일점은 평상시보다 가까워져. 이런 변화가 있겠지? 그럼 이렇게 될 때 연교차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자. 자,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가 원일점일 때 여름, 근일점일 때 겨울이야. 근데 원일점이 20률이 커지면 납작해지니까 원일점이 평상시보다 더 멀어지는 거지. 납작해지면. 그럼 여름일 때 더 어때? 더 추워지지? 조금 덜 따뜻해지지? 그 다음에 겨울일 때는 납작해지니까 근일점에서는 더 가까워져. 그러니까 조금 더 따뜻해질 거야. 그럼 결국에는 연교차는 작아지는 거죠. 어느 곳으로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내가 20률 커질 때를 기준으로 써줄게. 20률이 커질 때. 20률이 커질 때 북반구는 연교차 작아집니다. 남반구는 커집니다. 안 돼요. 이것도 너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직접 생각해보면 돼. 그냥 무지성 암기가 아니야. 그냥 다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직접 생각해보면 돼.
마찬가지로 작아질 때는 원일점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 원궤도가 되는 거니까 멀어져 있는 게 가까워지는 거니까 여름에 더 더워져. 근일점은 가까운 애가 조금 더 멀어지는 거니까 겨울에는 더 추워져. 그러니까 연도차가 커지겠지. 그래서 20률이 작아질 때는 커진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나만 적어줄 테니까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20률이 작아질 때는 연도차 커지고 남반구는 작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외워주시면 됩니다. 13,000년 후에는 북반구는 연도차 커지고 남반구는 작아지고 자전축 경사각 변화에서는 경사각이 커질 때 구분 없이 남, 북반구 전부 다 연도차 커지고 그 다음에 공상계도 20률만 좀 반대야. 20률이 커질 때 북반구 기준으로 작아져. 얘는 반비례하지. 그 다음에 남반구는 또 반대니까 20률이랑 봤을 때는 비례하지. 20률이 작아질 때는 또 반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사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못 풀 게 없죠. 자,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읽어주면 돼. 우리 이거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지구 외적 요인이고 네 번째, 태양 활동의 변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구 외적이 원인이지. 우주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태양 활동의 변화 보면은 태양에는 흑점이라는 게 있대. 검정색 점인 흑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흑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태양 활동이 활발한 거예요. 태양 흑점이 많을 때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많이 끼치겠지. 흑점수는 약 11년의 주기로 변한다. 여기도 주기를 기억해줘야 돼. 흑점수는 11년. 태양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흑점수가 많고 활발하지 않은 시기에는 흑점수가 적다. 그래서 실제로 흑점수를 기록한 그래프가 있어. 근데 흑점이 거의 관측되지 않던 요 시기에는 실제로 우리 지구가 소빙하기였대. 뭐 적은 시기에는 극소기, 많은 시기에는 극대기라고 한대요. 이렇게 추가로 해주면 되고요. 오른쪽 부분에 암기에 이거 전부 다 외워주시면 됩니다. 세차 운동이 경사방향의 지구랑 반대가 됐을 때 커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때 북반구. 스스로 대답할 수 있지? 자산축의 기울기가 현재보다 커질 때는 북, 남반구 전부 커지고 20년 작아질 때는 북반구가 커지고 20년 커질 때는 남반구가 커지고 서로 반대라고 했으니까. 다 했어. 사실 이 외적 요인이 여기서 핵심이고 내적 요인이랑 이런 거는 간단하거든? 요거는 그냥 간단히 읽어볼게. 내적 요인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야. 별거 없는데 5가지 있거든? 한번 쭉 읽어보자. 내적 요인은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기후 변화 요인이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지표면의 상태 변화. 빙하의 분포, 식생의 변화 등에 의해 지표면의 반사율이 변하면 지표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변하여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빙판에서는 반사가 되게 잘 되잖아. 그러니까 지표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흡수되기가 좀 어려워. 근데 기온이 높아지면서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은 지표로 흡수가 잘 되겠지?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지표 흡수가 잘 됐으니까 기온이 조금 올라가겠지? 예시로 빙하가 녹으면 반사율이 감소해서 기온이 상승한다. 그 다음에 숲에 나무가 배어 농경지를 만들면 지표면의 반사율이 증가한다. 원래는 숲에 나무들이 있으면 나무들이 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지. 그러니까 이 땅속까지 에너지가 많이 흡수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다 나무를 베면서 농경지가 만들어지니까 반사율이 또 증가되겠죠. 이런 원인 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기의 투과율 변화. 예를 들어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분출되면서 대기를 다 막겠죠. 그러면 대기의 투과율이 감소하고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드니까 평균 기온이 낮아진다. 요거 기억해야 돼. 왜냐면 대부분은 다 기온이 높아진다를 기준으로 배우거든. 근데 투과율 변화 얘만 기온이 낮아진다라는 말을 해.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실제로 밑에 표 보면은 엘치촌 화산, 피나투브 화산이 딱 폭발했을 때만 기온이 하강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두 개 연관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륙 분포의 변화. 대륙과 해양은 열 용량과 반사율이 다르므로, 그러니까 비열이 다르죠. 판의 운동으로 대륙이 이동하여 수륙 분포가 변하면 에너지 출입의 변화, 해류의 흐름 변화 등으로 기온이 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고생대 말기에는 판게아라고 초대륙이 있었잖아. 그럼 대륙끼리 다 뭉쳐 있었어. 대륙성 기후 지역이 발달했겠죠. 그러니까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고 이런 기후였겠죠. 근데 현재는 대륙이 계속 이동하면서 판게아가 다 쪼개져서 현재 수륙 분포가 됐단 말이야. 그럼 가운데 이제 해양도 있고 대륙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면이 다 바다잖아. 그러니까 해양성 기후 지역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야.
이때보다 지금의 평균 기온이 또 상승했대요. 이런 거 너무 간단해. 그다음 네 번째 생물의 변화. 생물이 뭐 호흡과 광합성을 하니까 얘네들이 양이 변화하면 온실기체 양도 또 변화해서 기후가 변하겠죠? 그다음 다섯 번째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아까 했던 거 엘니뇨 라니냐 말하는 거야. 걔네들이 발생하면 또 전 지구적으로 기후 변동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인이죠. 이거 진짜 세 줄밖에 없어. 간단해. 인간이 하는 거를 말하는 거야. 첫 번째 온실기체 배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인다. 그래서 뭐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이렇게 있는데 내가 산화이질소는 이 계정에서 추가된 거니까 좀 기억해 주라고 했었죠. 작년까지는 3개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어로졸 배출. 우리 대부분 다 인위적 요인은 지구 온난화니까 기온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아까 했던 지구 대기의 투과율 변화랑 에어로졸은 기온을 낮추는 걸 말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특이하게 기억을 해줘야 돼. 에어로졸은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춘대. 요거 기억해주세요. 왼쪽 하단에 에어로졸 있죠? 떠다니는 작은 액체나 고체 입자를 말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이는 에어로졸과 낮추는 에어로졸이 있는데 우리가 이 파트에서 배우는 에어로졸은 낮추는 에어로졸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쭉 읽어보고 마지막 산림 훼손과 도시화. 산림을 훼손하여 농경지 확대, 포장도로 건설, 고층 건물 건설 등을 하면 지표면의 반사율이 변하여 기후가 변한다. 인위적 요인은 그냥 뭐 읽어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런 거고 내적 요인도 뭐 어렵지 않아. 우린 외적 요인만 기억하면 돼. 이렇게 다음 페이지 보면 얘도 뭐 어떨 때는 어떻고 어떨 때는 어떻고 이렇게 엄청 다양한 경우가 있거든. 이것도 너무 강박적이게 외우지 말고 가리면서 하루 전날에 해보세요. 이것도 바로 문제 풀어보자. 프린트 펴보시고요. 음... 3번, 4번 이렇게 3번, 4번이랑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실전 문제라고 아까 앞에 거랑 합쳐본 게 있는데 5번이랑 9번 이렇게 두 개. 실전 문제 5번, 9번 그 다음에 앞에 쑥쑥 그 문제 3번, 4번 이렇게 하고 보냅시다. 지금은 셋 중에서 하나만 물어보잖아. 근데 진짜 시험 문제에서는 세차 운동도 일어나면서 경사학도 변하고 공정률도 20년도 변하는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 또 아직은 좀 연습하는 단계니까 이런 거 하고 우리 이제 진도 다 나가고 기출 풀면서 그런 다양한 문제들도 해볼게. 여기가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렵게 나올 수 있어. 여러 가지 요인을 다 고려를 해야 하니까. 3번, 4번이랑 뒤에 중단한 실전 문제 5번, 9번 총 4개 풀면 됩니다.
직선이라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얘는 세차운동이네. 13,000년 후를 말하고 지금 보면 변화하는 게 기울기가 완전 반대쪽으로 변화했잖아. 세차운동이고 외워주라 했죠. 주기 26,000년. 그 다음에 세차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연구차가 커지는 거였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인지 남반구인지. 이거 진짜 우리 많이 연습했어도 작년에 진짜 잘하는 친구들도 남반구인데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고 틀리고 이렇게 실수를 엄청 많이 했거든. 꼼꼼하게 확인해주고 얘는 가가 나고 작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가에서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는 여름이다. 이거 이응 이응이라 했으니까 맞지? 간단해요. 그 다음에 4번. 이건 지금 공전 궤도 변화한 거 보니까 20률에 대해서 쓴 거네. A 시기는 납작한 거고 B 시기는 조금 원 모양이니까 20률은 A 시기에 클 거야. 그럼 A 시기보다 B 시기에 더 큰 거. 이걸 고르는. 그럼 일단 20률 아니고. 그다음에 근일점에서의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 이거는 맞죠? 원궤 돌릴 때 조금 더 가까워지겠죠? 그 다음에 원일점에서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폭사 에너지량. 이것도 맞죠? 왜냐면 더 가까워지니까 태양 폭사 에너지 양이 좀 더 늘어나겠지. 멀리 있을 때보다. 그래서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들 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봐. 숙제 다 하고도 또 시간 남으면. 그리고 또 남으면 내가 준 거 풀면 되고 프린트. 문제집. 그 다음에 5번. 이거 보면은 지금 평상시를 나타낸 거래. 평상시의 해수면 높이는 A가 B보다 높다. 무역풍이 부니까 당연히 일단은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 맞지? 그다음에 엘니뇨 시기에는 수온차가 평상시보다 작다. 용생이 약한 애니까. 라니뇨 시기에는 증가한다. 이거 맞지? 너무 쉬워. 5번. 그 다음에 9번 같은 이런 그래프 진짜 많이 나와요. 이런 것도. 자전축의 기울기를 그래프로 표시를 한 거야. 근데 자전축 기울기 변화는 26,000년? 틀렸지. 몇 년이야? 41,000년. 세차운동이 26,000년. 이거지. 그래서 꼭 이런 거 기억으로 꼭 나와. 간단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온은 8,000년 전이 현재보다 높다. 지금 8,000년 전 알려줬잖아. 현재는 23.5도 정도인데 8,000년 전에는 24.2도예요. 자전축 기울기가. 그럼 어때? 기울기가 커진 거지. 경사각이. 경사각이 커졌다는 거는 연료차도 커진 거야. 그리고 이거는 자전축 경사각이니까 남반구 북반구 신경 안 써도 돼. 둘 다 똑같으니까. 연료차가 커졌으니까 여름철 기온은 더 높아졌겠지.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 더 춥겠지. 그 다음에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은 현재보다 8,000년 후가 많다. 이렇게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을 말하잖아. 그럼 이거는 태양과의 거리랑 관련돼 있는 거야. 얘는 세차운동이나 20률 변화. 여기서는 언급할 수 있어. 왜냐면 20률 변화 있으면 근일점에서 뭐 더 가까워지거나 원일점에서 더 멀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태양과의 거리가 변하잖아. 세차운동도 태양과의 거리는 안 변해요. 미안해. 세차운동이라고 적었어. 20률 태양과의 거리가 변하면은 태양복사 에너지 양이 변할 수가 있어. 근데 세차운동은 자전축만 이렇게 바뀌는 거고 경사각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구랑 태양 위치는 그대로란 말이야. 태양한테 받는 에너지 자체는 현재나 8,000년 후랑 똑같아. 틀렸지? 왜냐면 지구에 입사하는. 근데 만약에 북반구에 입사하는, 뭐 남반구에 입사하는 이렇게 특정 지역을 말하면 변할 수 있어. 세차운동이나 경사각 둘 다. 근데 지구 전체에 입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은 똑같다는 거 항상. 그래서 이거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도 한 단원이 끝났어. 이거는 아예 1단원 자체가 다 끝나가지고 완자에 대단원 또 있거든. 그거 다 풀어와야 돼. 이제 완전 앞에서부터 쭉 나올 거야. 그래서 좀 복습하면서 풀어오고 기출픽도 꼭 다 풀어오세요. 그리고 틈틈이 내가 준 거 노란색 책 있잖아. 이거도 풀어와.
암기가 많으니까 양치기 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계속 풀면서 외우는 거 보고 진도 더 나가면 책 하나 더 줄 거야. 저거 오늘 나간 범위까지밖에 없어. 내가 준 책이. 여기까지 하고 수고했습니다.